저는 처음에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정했을 때 역전재판 하겠다고 들었지. 네. 제가 막 신나서 맞아요.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전 그거 들고 오실 줄 알았어요. 옛날 일본 게임들 있잖아요. 그쵸. 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아, 받아들이기 힘든 설정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좀 머리 비우고 하면은 그냥 되게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게임이긴 근데 한데 지금 와서는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수 네, 있죠. 맞아요. 일본 만화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결국 오늘 제가 들고 온 거는 되게 오래된 옛날 영화입니다. 그래도 2000년대긴 한데 심판이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작품들 중에는 뭐 법정이 등장하는 그런 심판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심판을 받으려면 심판대에 세워야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죽여버렸어. 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적인 복수? 하지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면 저는 그게 이제 심판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해석에 따라서 이 영화를 선정을 했고요. 네.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클레어 스펜서와 노먼 스펜서 부부예요. 노먼은 저명한 학자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전공학 쪽에서 지금 되게 잘 나가는 교수이자 연구원이고, 클레어는 한때 카네기홀까지 입성했던 줄리아드 음대 출신의 첼로 연주자였지만 결혼을 하면서 꿈을 졌고 지금은 가정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클레어가 애지중지하는 딸이 한 명 있는데 사실 노먼이 딸의 친아빠가 아니에요. 원래 클레어는 음악을 하던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딸도 낳았는데 남편이 사고로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싱글맘이 되었고 그 상태에서 노먼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둘은 오랜 시간 부부로 잘 지내고 있고요. 노먼의 아버지가 소유한 호숫가에 있는 되게 멋진 집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에 들어오면서 좀 낡고 오래된 집을 거의 1년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이 엄청 세상 깔끔하고 되게 예쁘고 멋집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있는 집이잖아요. 주변 풍경도 얼마나 멋지겠어요. 클레어가 장미꽃을 되게 잘 키우고 있어가지고 정원도 되게 멋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할 거 없어 보이는 행복해 보이는 클레어지만 이제 최근에 그 애지중지하던 외동딸이 대학을 가게 되면서 집을 떠나서 멀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좋지가 않고 또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3주 전에 옆집으로 어떤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근데 클레어네 집 침실에서 딱 창밖으로 그 옆집 마당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부부가 자꾸 막 큰 소리를 내면서 과격하게 싸우는 모습이 목격이 돼요. 근데 그 옆집 남자는 노먼이랑 같은 대학의 심리학 교수라고 하는데 뭐 노먼은 유전공학 쪽이니까 접점은 없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낮에 클레어가 정원에 있다가 옆집에서 이렇게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를 듣게 돼요. 약간 높이가 있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모습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걱정되니까 그 울타리 나무판 사이로 괜찮으세요? 이렇게 막 말을 거는데 옆집 여자가 처음에는 막 호다닥 도망가다가 클레어가 계속 말을 거니까 갑자기 불쑥 울타리 앞으로 다가오더니 숨을 쉴 수가 없다. 너무 무섭다. 내가 곧 사라질 것만 같다. 이런 말을 막 내뱉다가 남편이 오고 있어요. 제가 한 말은 다 잊어주세요. 하더니 집 안으로 막 달려서 도망가 버립니다. 저녁에 이제 저녁밥 먹으면서 낮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노먼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노먼은 부부 사이가 원래 그렇지 뭐 싸우다가 화해하고 뭐 그런 거지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그래도 클레어는 혹시라도 이러다 진짜 옆집 여자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그 바구니에 꽃이랑 뭐 음식이랑 이렇게 담아가지고 옆집에 찾아가 봅니다.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클레어네 집은 되게 잘 꾸며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집은 뭐 이렇게 창문 안으로 슬쩍 보이는 풍경도 그렇고 약간 집 외관도 그렇고 좀 스산한 느낌? 그런데 이렇게 클레어가 집 주변을 살짝 돌아보는데 발코니 한쪽에
피가 묻은 여자의 샌들 한 짝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천둥번개가 막 치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노먼은 잠들어 있고 클레어는 그 윈도우에 깔려있는 솔리테어 카드 게임 알죠? 아, 네. 스파이더 카드 게임 이런 거 그거 하면서 안 자고 있었는데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지 거기로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닫으려고 창가로 갔는데 아까 창가에 서면 옆집 마당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 번개가 번쩍번쩍 하니까 보여요. 옆집 남자가 비닐에 싼 길쭉한 짐짝을 트렁크에 넣고 있는 겁니다. 그 짐짝이 딱 사람 사이즈예요. 클레어가 깜짝 놀라가지고 노먼을 막 부르는데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침대 쪽으로 가서 노만! 하고 막 깨우니까 노먼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야? 하고 일어나서 빨리 와서 이것 좀 보라고 했는데 이미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마당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음날 다시 그 인사용 바구니 들고 옆집에 찾아가 봤는데 역시나 집은 비어 있고요. 근데 계속 둘러보다가 생각보다 일찍 집에 들어온 옆집 남자와 마주치고 맙니다. 인사하러 왔다고 하면서 부인은 어디 있어요? 물었더니 집에 없대요. 그럼 언제쯤 돌아올까요? 했더니 몰라요 하더니 자기 할 일이 있다고 클레어는 보내버리고 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더더욱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클레어는 이제 급기야 밤에 몰래 망원경으로 옆집 남자를 관찰하고 있다가 퇴근한 노만한테 들켜서 혼납니다. 클레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노만이 못마땅해 하겠죠. 그냥 생각해도 와, 좀 오버한다 싶을 텐데 사실 이제 노먼이 최근에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연구 과제를 풀어내면서 되게 그 경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업무적 성과를 얻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진짜 중요한 논문을 쓰는 중이라 그런 거에 신경 써줄 여유도 없고 본인은 지금 되게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자기 인생에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노먼이 약간 그 클레어가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1년쯤 전에 클레어가 차를 몰고 가다가 80마일의 속도로 나무를 들이받은 적이 있어요. 80마일이면 거의 한 130km? 되게 빠른 속도잖아요. 근데 클레어는 그냥 사고 난 거였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의사가 아무래도 이거 일부러 박은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왜죠? 그래서 노먼은 되게 뭔가 클레어가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클레어가 옆집 남자가 부인을 살해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할 무렵부터 클레어의 집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일단 자꾸 밖에서 현관문 열려고 현관문 문고리에 손을 딱 갖다 대면 손이 닿기 전에 문이 살짝 열려요. 뭐 아이씨, 문이 고장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꾸 반복되고요. 오디오가 혼자 갑자기 켜졌다가 잠깐 재생되다 꺼지기도 하고 바텀 컬트레지. 그리고 책상 위에 그냥 잘 놓여져 있던 액자가 갑자기 넘어져서 깨지기도 하고 가장 이상한 건 2층에 안방이 침실 있고 그 옆에 딸린 욕실이 있잖아요. 욕실 문 사이로 갑자기 하얀 김이 막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욕조에 물이 한가득 받아져 있어요. 클레어는 물을 받은 적이 없는데 너무 이상하지만 일단 욕조 물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욕조 그 마개를 빼려고 욕조 위로 상체를 딱 숙인 순간 욕조 물에 비친 클레어의 모습 옆으로 한 여자의 얼굴이 싹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밤에 막 귀신을 봤다고 귀신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클레어에게 노먼은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주선합니다. 그러겠죠. 클레어는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솔직하게 말해요. 유령을 봤다. 근데 의사가 되게 열린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더니 유령이랑 소통하려고 해봐라.
뭘 원하는지를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에 영감을 받은 클레어가 그날 당장 마트에 가서 위자보드를 사옵니다. 그런 걸 마트에 팔아요? 그렇대요. 위자보드 뭔지 아시죠? 네. 그 판때기 위에 알파벳이랑 뭐 예스, 노 이런 거 써져 있고. 분신사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양식 분신사바.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 귀신을 목격했던 장소인 욕조 바닥에 이렇게 초도 켜놓고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뭐 별일 없죠. 그 친구도 막 되게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가고 사실 이제 클레어도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근데 위자보드랑 막 다 정리하고 2층으로 딱 올라왔는데 방금 전까지 그 친구랑 있었던 그 욕실에서 또 김이 새어나온 들어가 봤더니 또 욕조에 물이 한가득 받아져 있어요. 아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클레어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막 소리를 쳤는데 김서린 거울에서는 네. 이렇게 물이 쭉 떨어지잖아요. 네. 밑으로. 그 물이 떨어지면서 You know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클레어가 막 패닉 상태가 돼서 1층으로 막 허겁지겁 내려왔는데 1층에 있던 컴퓨터가 혼자 켜져 있고요. 카드놀이 같은 거 했을 때 기록 세우면 이니셜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M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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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F가 계속 반복해서 입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옆집 여자의 이름이 메리 퓨어였거든요. 과연 이 유일영의 정체는 무엇일지, 정말로 옆집 여자가 남편에게 살해당한 건지.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확히 장르는 미스터리인가요? 오컬트인가요? 미스터리면 추리를 달리해야 되고 오컬트는 추리를 달리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위키 외국 사이트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장르가 사이콜로지컬 슈퍼내추럴 호러 필름 이렇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미스테리와 오컬트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록님 이야기 들으면서 양치님이 그랬잖아요. 오컬트에 미스테리가 섞여 있는 건 괜찮은데 미스테리에 오컬트가 들어가면 좀 싫다.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이 좀 불안해지면서 어떡하지? 이거 뭐가 먼저일까? 야콩님은 그러니까 양치님 눈치를 보셨군요. 그렇죠. 저는 야콩님 눈치를 보고 이걸 양치가 좋아할까 싶을까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자, 이 영화는 2000년에 개봉한 와, 진짜 23년 전 옛날이네요. 영화예요. 와 23년. 제목은 What Lies Beneath? 저 아래 뭐가 누워있을까? 뭐 이런 뜻이겠죠? 주인공인 클레어 역에는 미셸 파이퍼, 오 미셀 파이프. 남편 노먼 역은 해리슨 포드입니다. 나름 좀 호화 캐스팅이죠. 미셀 파이퍼의 어떤 그런 예민한 연기가 딱 떠오르네요. 그쵸. 좀 연상되는 게 네. 있죠. 감독은 로버트 저메스키인데 아는 이름이에요? 처메스키? 저메스키. 뭐 투더 만들었어요? 피처? 그렇죠. 오. 양치님은 아시네. 백투더퓨처 시리즈 있죠. 포레스트 검프, 캐스트어웨이 다 이 사람 작품입니다. 이게 대표작이고 그 이후로도 정말 많은 작품이 있는데 약간 그 실험적인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호불호가 좀 나뉘는 좀 흥행 성적이 들쑥날쑥하는 편이에요. 혹시 폴라 익스프레스라는 애니메이션 아세요? 알아요. 알기만 합니다. 보진 않았어. 2004년에 나온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그거를 극장에서 봤다가 오. 너무 재미가 없어서 미쳐버릴 뻔했거든요. 이것도 이 감독 작품이고 또 1992년에 나왔던 브루스 윌리스와 메릴 스트립이 나오는 엄청 이상한 코미디 영화 있어요. 죽어야 사는 여자. 아시죠? 네. 이것도 이 되게 사람 머리, 거예요. 머리 그리고 막 이렇게. 여기 뚫려가지고 맞아. 그 되게 좀 특이하지 않나요? 되게 왔다 갔다 하네요. 되게. 되게 스타일이 약간 종잡을 수 없는. 원라이즈 베니스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렇게 인기를 얻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영화이니만큼. 근데 미국에서는 나름 흥행에 성공했고 상도 좀 받고 했는데 평단의 평이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장르가 이상하잖아요. 초반부만 보면 전형적인 미스테리물이에요. 행복한 삶을 사는 여성의 옆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사 오고
또 여성이 시체유기를 목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고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서 당사자가 그걸 뭔가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소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심령 현상이 얹어지기 시작하면서 호러물의 본색이 좀 드러나는데 근데 또 영화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호러보다는 스릴러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유령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담백한 이렇게 깔끔한 분위기의 영화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 각본을 누가 썼냐면 클라크 그렉인데 누군지 모르시겠죠? 네. 하지만 누군지 알 거예요. 어벤져스에 나왔던 쉴드 요원 필 콜슨 아시죠? 네. 그 아이언맨 1부터 쭉 나왔고 뭐 토르에도 나왔고 그러다 어벤져스 2에서 아마 사망했을 텐데 이분이 그 마블 시리즈에서 연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원래 각본가였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팟캐 준비하다 처음 알았는데 근데 또 이분이 오리지널로 쓴 건 아니고 원래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는 다른 분이 본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나리오를 쓰고 실제 경험이라고요? 어느 부분이 실제 경험일지 그리고 이제 드림웍스에서 클라크 그렉한테 이걸 각색하라고 줬나 봐요. 그리고 이 각색된 시나리오를 스티븐 스필버그가 가지고 있다가 친구인 저메스키에게 줍니다. 근데 마침 저메스키가 나 지금 스릴러 영화 되게 찍고 싶다 이런 참이라서 가져가서 쓴 거죠. 신기하게도 캐스트어웨이랑 같은 해에 개봉했어요. 아, 그래요? 네. 캐스트어웨이 찍다가 톰 행크스가 중간에 체중 감량을 해야 돼서 쉬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요거 호다닥 찍었더라고요. 부럽게. 자, 이제 후반부 내용을 결말 스포까지는 아니고 살짝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스포는 스포니까 혹시 영화를 볼 생각이 있으시면 좀 팟캐를 여기에서 멈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컴퓨터에 이니셜이 막 무한 입력되고 있었잖아요. 집에서 또 이렇게 막 너무 강력한 심령 현상을 목격했으니까 옆집 남자가 아내를 죽인 게 이제 확실하다 이렇게 막 확신한 클레어가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서 논문을 쓰고 있던 노먼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옆집 남자가 여자를 죽였어. 나는 알고 있어. 막 이러는데 너무 엄청 짜증나는 거죠. 그런 척도 안 하나요? 오히려 너 지금 내가 계속 일만 하고 너한테 신경 안 써줘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헐. 나한테 일부러 못되게 구는 거야. 나 방해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알잖아. 둘이 엄청 티격태격해요. 그래서 처음에 연구실에서 싸우다가 연구실 나와가지고 막 캠퍼스 같은 데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옆집 남자도 이 대학 교수라 그랬잖아요. 네. 마침 그 교수가 지나가는 걸 헐. 클레어가 봅니다. 흥분해 있던 클레어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막 있는데도 다짜고짜 그 남자한테 막 다가가서 너가 와이프 죽인 거 다 알고 있어 이 나쁜 새끼야. 그거 왜 말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뚜둥 뚜둥. 여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아내가? 아내가 나타나요. 그렇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옆집 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 진짜 쥐구멍에 쏟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또 클레어는 황당하겠어요. 그러네요. 다음날 이제 옆집 여자가 찾아와서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냥 좀 요러요러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대화도 잘 하고 또 다시 상담하러 가서 그냥 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참고로 옆집 여자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고 찾아봤더니 그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에오윈으로 나왔던 그 여자분입니다. 네. 여튼 뭐 이렇게 일단락 되면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나 싶지만 영화 이제 절반 플레이된 거거든요. 네. 클레어가 아주 우연히 신문 스크랩을 한 장 보게 돼요. 메디슨 엘리자베스 프랭크라는 이름의 실종된 여성에 대한 기사 스크랩입니다. 컴퓨터에 반복돼서 입력되던 게 MEF잖아요. 네. 이 여자의 이니셜과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는데 옛날이잖아요. 이렇게 이미지가 한 번에 뜨지 않아요. 띡띡띡띡 이렇게 맞아, 처음에 맞아. 픽셀들이 이렇게 맞아. 이미지로 완성이 되는데 클레어가 봤던 그 금발의 초록눈의 여성입니다.
이제는 다시 새로운 사건을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클레어는 기사를 썼던 기자에게 전화도 해보고 그 실종된 여성의 집에도 찾아가고 하면서 점점 사건의 실체에 다가갑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최종 결말은 좀 아껴둘게요. 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실체가 있는 유령이나 뭐 귀신, 악령이 등장하는 영화가 잘 만들어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대부분은 개연성 없이 계속 놀래키기만 하거나 아니면 너무 고어하거나 또는 뭐가 뭔지 막 확실하게 밝혀지지가 않고 엄청 찜찜하게 끝나기가 일쑤예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깔끔하게 그리고 결말도 꽉 닫힌 결말로 끝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호러물보다는 스릴러 분위기가 강해서 다 보고 나서도 그냥 되게 좋은 스릴러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영화예요. 스릴을 느끼게 하는 그 상대편은 그러면 귀신보다는 그 교수 쪽인가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스릴이 그런 것보다는 꼭 어떤 대상에 의해서 그런 게 조성이 된다기보다는 클레어가 그냥 혼자 있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도 계속 그런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일어날 것만 같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가거든요. 그게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미셸 파이퍼가 연기를 되게 잘했고요. 그 영화 엄청 잘했을 것 같아. 잘 쓸 것 같아. 그런 영화 안 그쵸. 봐도. 진짜. 그리고 미셸 파이퍼도 잘했지만 해리슨 포드도 여기서 그 되게 좀 느끼하면서도 되게 비열한 것 같으면서도 재수없고 이런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한테는 해리슨 포드가 약간 이 영화의 이미지로 좀 강하게 남아있어요. 비열한 남자? 깔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거나 귀신을 목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계속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지루함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존재를 받아들이는 그 입장, 이게 이 영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아까 양치님이 한 이야기랑 일맥상통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유령이나 귀신 이런 걸 엄청 좋아해서 이 영화가 되게 좋아했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령이나 귀신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나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게 예전에는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내려간 후로는 OTT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웨이브에서 개별 구매로만 시청이 가능하거든요. 요새는 영화들이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 구독 서비스에 포함된 게 아니라 뭐 편당만 이것도 5,500원 정도?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5,500원이라는 가격이 사실 되게 싼 거잖아요. 커피 한 잔도 그쵸. 요새 그 정도 하는데도 이게 재미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약간 내 취향일지 아닐지 모르겠는 애매한 영화를 볼 때는 선뜻 내지지 않는 가격 같아가지고. 그렇구나. 저도 근데 영상에는 잘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쓰기는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웹소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웹소야는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엄청 진짜. 거액의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쵸. 네, 근데 웹소랑 그 웹툰이랑 비교했을 때 웹툰 쪽이 좀 돈을 덜 쓰는 것 같고 또 그게 또 영상으로 가면 또 돈을 덜 쓰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 그 개별 구매 되게 많이 했거든요. 특히 유튜브에서 영화를 되게 잘 사서 보는 편이었어요. 올레 같은 거는 안 쓰니까. 근데 이렇게 구독 서비스에 좀 익숙해지다 맞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나도. 개별 구매가 잘 안 돼요. 네, 손이 잘 맞아. 안 가요. 저는 올레에서 되게 구매 많이 했었었는데 참 구독 서비스에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면이 그러네요. 좀 있죠. 요새는 그 영화가 어디서 스트리밍 되고 있지 찾아서 차라리 거기를 맞아. 구독을 하고 없으면 좀 이렇게 개별 구매는 좀 망설이게 되는 맞아요. 부분이 좀 있네요. 어제 남편이랑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제 게임 이거 뭐 할까 말까 하다가
아 6만 얼마면 좀 비싸다 이거 세일하는 거 기다릴까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근데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삼겹살을 먹으러 가기로 한 상태였어요. 맞아, 먹는 거엔 사람들이 어. 돈을 잘 써. 우리가 삼겹살 먹으러 가면 항상 4만 얼마가 나오거든요. 우리 한 끼 먹는데 4만 얼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면서 게임 한 번 사면은 뭐 한 달 정도도 하고 더 이상도 하고 하는데 이거 했을 때는 엄청 고민하는 게 맞아요. 이상하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새 영화가 한 17,000원, 8,000원 하나요? 15,000원 이상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책값이 책값도 한 그 정도 하는 책이 네, 있거든요. 그쵸. 그거보다 싼 책도 있지만 보통 17,000~18,000원 하고 맞아요. 좀 더 비싼 책은 뭐 22,000원 하는데 사실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면 그냥 그 순간으로 끝이잖아요. 근데 책은 소장을 할 수 있는데도 이상하게 책 사는 게 조금 더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되게 비싸게 느껴지죠. 네, 그리고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빈도수가 좀 적다 보니까 오히려 지불하고 보게 되는데 책은 이게 물론 부동산도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책은 그런지 그게 너무 커요. 맞아. 그래서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책은 그리고 또 살 때 한 권만 사지 않게 되지 않나요? 온라인으로 사게 되면 정말 여러 번 사게 여러 번 돼요. 사서 금방 5만 원 막 넘고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일단 영화비보다 저는 그 비교했을 때 이게 책값이 더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는 한 권만 사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또 있고 영화비는 저는 한국 영화비 너무 비싸졌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아직 우리나라 물가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진짜 요새는 밥 한 번 먹으려면 10,000원이 넘어가는데 두 사람 식사량보다 적게 식사비보다 적게 나오는 게 비싸다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OTT가 너무나 이렇게 영화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가성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비용에 비교했을 때 OTT는 더 많이 그치. 많은 뭔가 다른 것도 볼 수 있고 막 그런 게 그것도 있는데. 기간도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더 그렇게 비교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라이즈 비니스 이 영화가 OTT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쉽게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별 구매는 좀 이게 너무 취향을 조금 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같아요. 제가 저랑 저희 이제 작은 언니가 막 개봉했을 때 2000년 당시에 보고 너무 좋아했지만 주변에 이 영화를 아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전에 선인장님도 저한테 약간 좀 호러 영화 괜찮은 거 없냐 추천해 주라 막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이걸 추천했을 때 처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선인장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넓게 알고 있는데 다양한 범위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막 보라고 추천하긴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호러물을 좋아하신다면 저는 이거는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면 아주 흔한 그런 공포 영화 같지 않고 좀 독특한 뭔가 스릴러와 오컬트가 결합된 그런 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걸로 추천드려요. 들으면서 그 생각 났었어요. 왜 옆집 사람에게 나타냈는가? 장화홍련처럼 경찰한테 나타났으면 사또한테 바로 MEF 보고 바로 자신을 추론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뭐 경찰서든 기자든 아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귀신은 이제 물리적인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 관념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3층에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순간에 바로 3층에 있을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일 때의 버릇 있잖아요. 계단을 올라가던 그 버릇 때문에 계속 계단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뭔가 무서운데. 사람일 때의 버릇을 버릴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홍님 설명 들으면서 그런 장면이나 분위기가 막 그려졌어요. 그 당시 약간 그런 스릴러 미스터리물이 갖고 있는 어떤 스산하면서도 신경이 자꾸 쓰이게 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 영화들이 좀 있었잖아요. 게다가 미셸 파이퍼가 그런 약간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면서도 좀 그런 역할을 너무 잘 하니까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까 그 악귀 이야기 하면서 김태리 씨가 빙의 됐을 때 그 연기를 엄청 잘했다고. 여기도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미셸 파이퍼가
B가 B래요? 됩니다. B가 한 번 되거든요. 근데 그때 연기를 엄청 잘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약간 그런 컴퓨터나 타자기가 막 움직여가지고 글씨 써지는 연출이 꽤 많이 보였었던 것 그랬죠. 같은데 말씀하시는 순간 CRT 모니터에 막 이렇게 쳐지는 그런 게 그려지더라고요. 그쵸. 근데 LCD 모니터에도 그려지는 거 잘 안 그려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 요새 못 본 것 같아. 그리고 막 스마트폰이 혼자 떠도도독 하고 있는 것도 블루투스 키보드인가? 양찌님은 이거 이야기 들을 때 미스테리에 오컬트가 들어간 것 같았어요. 오컬트에 미스테리가 들어간 것 같았어요. 아, 그건 오컬트의 미스테리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 정도는 괜찮습니까? 아, 근데 애매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장르를 모르고 갔으면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해리슨 포드가 범인이다. 해리슨 포드가 모든 걸 꾸미고 부인을 정신착란으로 몰려고 하는 수작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귀신으로 딱 밝혀지면 아, 뭐야, 오컬트였어. 그치. 거기서부터 이제 힘이 쫙 빠지면서 생각할 그런 노력조차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보겠죠. 근데 장르를 알고 봤으면은 그냥 오컬트네 하면서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장르를 알고 보는 게 더 좋은 영화인 것 같기도 해요. 모르고 봤을 때 딱 느껴지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는 반전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속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장치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귀신이 등장합니다. 알고 봐주세요. 근데 귀신이 두 번째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 사실 초롱님이 네. 악기 이야기했을 때 약간 이럴 수가 약간 이런 생각했습니다. 양찌님 건 아니죠? 네. 귀신 들고 온 적이 있던가요? 그렇죠. 자 이제 양찌님 거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네. 이어지는 61화 사부에서는 양치가 소개하는 책 죽여 마땅한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됩니다.